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2차 종전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란이 새 협상안을 중재국인 파키스탄에 전달했다고 이란 국영 IRNA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이란이 현지 시간 30일 밤 파키스탄에 협상문 전문을 전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매체는 같은 기사에서 예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과 협상하는 데 있어 최우선 과제는 전쟁 종식과 지속적인 평화라고 말한 사실도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파키스탄을 통해 전달해온 새 협상안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일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서 이란은 합의를 원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이란과의 전화 협상에서 진전이 있지만 그들이 합의에 도달할지 확신할 수 없다며 이란 지도부가 분열돼 있어 종전 합의가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란 지도부는 매우 분열돼 있어 두세 개, 어쩌면 4개의 그룹이 있다며 그들은 모두 합의를 원하지만 모두 엉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에 대한 공격이 끝났다면서 이번 전쟁이 의회 승인 없이 무력 행사를 할 수 있는 기간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는 마이크 존슨 연방 하원 의장과 척 그레슬리 상원 임시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2026년 2월 28일 시작된 적대 행위가 이미 종결됐다고 썼습니다. 이어서 이란 정권에 대한 미국의 작전 성공과 지속적인 평화 확보 노력에도 이란이 미국에 가하는 위협은 여전히 심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의회 승인 없이 대외 무력 사용을 할 수 있는 60일 법정 시한 적용을 회피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해상 봉쇄를 하겠다면서 전방위적인 고사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이란은 리아라 가치가 최저치로 떨어지는 등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트럼프의 이란 고사작전 이번엔 통할지 김선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이란은 계속된 전쟁에 해상 봉쇄까지 이어지며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화폐 가치는 달러당 180만 리알까지 떨어지는 등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اصلا زندگی مختل بشه دیگه. اصلا ما که زندگی نمیشه کرد که. هر لحظه میاد بیرون قیمتا نجومی. 트럼프 대통령은 이 여세를 몰아 이란을 더 거세게 압박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해상 봉쇄를 통해서 이란의 원유를 싣고 중국으로 가는 이른바 그림자 선단을 납포하는 등 혁명 수비대로 들어가는 자금줄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입니다. 이 역봉쇄가 시작된 4월 중순 이후에 이란의 그 원유 수출량을 보니까 하루 200만 배럴에서 약 57만 배럴, 70% 이상 급감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어쨌든 이란의 수입원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오랫동안 저항 경제로 견뎌온 이란이지만 작년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이은 또 한 번의 충격, 그리고 계속된 경제 봉쇄로 버티기 쉽지 않을 거란 분석입니다. 게다가 여름이면 극심한 가뭄에 시달려온 이란으로서는 전쟁에 자연재해까지 겹칠 경우 전례 없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자유보다도 빵의 문제가 더 시급한 그렇죠.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위협이 됐을 때 내부의 봉기도 있을 수 있다라고 굉장히, 근데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란 정부도 굉장히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다만 변수는 있습니다. 극단적인 상황에 처한 이란이 최후의 카드로 주변 걸프 국가들을 공격한다든지 후티 반군을 이용해 홍해를 봉쇄하면 세계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입힐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지금도 국제유가가 치솟으며 중간선거에 압박을 받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 번 중대 고비를 맞을 수 있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전쟁이 길어지고 국제 유가는 계속 치솟는 중입니다. 트럼프 1기를 경험하고도 트럼프 2기를 선택한 미국 국민들, 지금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미국이 이란 전쟁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이 많지만 여기서 전쟁을 끝내야 할지에 대해서는 입장이 팽팽하게 엇갈렸습니다. 김기봉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군사작전을 행할 수 있는 전쟁 권한법에 기한이 다 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굳이 의회의 연장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They consider it totally unconstitutional. But we're always in touch with Congress. But nobody's ever sought it before. Nobody's ever asked for it before. It's never been used before. Why should we be different? 앞서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휴전 기간은 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의회 동의 없이 전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는 생각을 내비친 것입니다. 이처럼 기로에 선 전쟁 상황에 대해 미국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워싱턴 포스트와 ABC 방송이 여론조사기관 입소스를 통해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61%가 미국이 이란 전쟁을 일으킨 건 실수였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태로 전쟁을 끝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찬반이 팽팽했습니다. 미국에 불리한 합의를 해서라도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응답이 48%, 반대로 전쟁을 다시 해서라도 미국에 더 유리한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는 응답이 46%로 비등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건 무모했지만 성과 없이 끝내는 것에 대한 반발도 꽤 크다는 방증입니다. 응답자의 65%는 미국과 이란이 종전협정을 맺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의 목표로 내세웠던 이란 핵무기 개발 차단을 이뤄내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한 응답자 10중 6은 이번 전쟁으로 경기 침체 위험이 커졌다고 말했고 고유가 부담으로 차 운전을 줄였다는 응답이 44%, 생활비를 줄였다는 답변도 42%에 이르렀습니다. 전쟁 발발에 대한 불만과 함께 성과 없는 종전에 대한 저항까지 해소해야 하는 과제가 트럼프 앞에 무겁게 놓여 있습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이란이 중재국인 파키스탄을 통해 미국에 새 협상안을 전달했다는 소식에 국제유가가 하락했습니다. IC 선물거래소에서 국제유가 기준인 7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108.17달러로 전장보다 2%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101.94달러로 전장보다 2.98% 하락했습니다. 이런 전쟁 와중에도 지난달 미국의 제조업 활동은 안정세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세부 지표인 물가 지수는 4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공급관리협회가 발표한 미국의 4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는 52.7%를 기록해 3월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불 가격을 의미하는 물가 지수는 84.6%로 치솟으며 2022년 4월 이후 최고치에 도달했습니다. 기업들의 부담이 한층 더 커졌다는 뜻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에 대한 보복으로 독일 주둔 미군 감축을 이야기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독일은 대비가 돼 있다라고 강조를 하면서도 신중한 입장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에 이어서 이탈리아와 스페인 주둔 미군 감축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혜 기자입니다. 현재 독일에 주둔 중인 미군은 약 3만 6천 명입니다. 유럽 전역에 있는 미군 8만여 명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독일에서 미군 감축이 이뤄지면 유럽 최대의 미군 거점이 재편되는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감축 언급은 최근 메르츠 독일 총리의 발언에 대한 보복성 위협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Die Amerikaner haben offensichtlich keine Strategie. Und das Problem bei solchen Konflikten ist immer, da muss man ja nicht nur rein, da muss man auch wieder raus. 그러나 집권 1기 때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 계획을 공개적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독일의 국방비 지출이 미국의 요구보다 낮다는 이유로 12,000명의 주독 미군을 감축하되 이 중 6,400명은 미국으로 귀환시킨 뒤 흑해연안으로 순환 배치하고 나머지는 벨기에, 이탈리아 등 나토로 이전하는 게 골자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독일에 이어 이탈리아와 스페인 주둔 미군까지 감축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유럽 주둔 미군을 대대적으로 재편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동맹국들이 상당히 부정적인 자세를 많이 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이참에 그러면 우리와 나토와의 관계를 갖다가 다시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이제. 독일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토와 긴밀히 논의 중이며 대비가 돼 있다면서도 독일 내 주요 미군 기지는 미국과 독일 모두에게 대체 불가능한 기능을 한다며 사실상 재고를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독 미군 감축 방안 발표는 미 국방부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축 시기나 규모도 아직은 불투명하지만 시행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미군 재배치 과정에서 드는 비용 부담이나 준비태세 유지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로 시행되긴 힘들 거란 전망도 많습니다. 우리로선 주한미군까지 여파가 미치느냐가 가장 큰 관심인데 미 국방부는 감축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서도 한국에 대한 안보 공약이 여전히 확고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정혜입니다. 지난주 백악관 기자단 만찬장 총격 사건 당시에 범인의 행적이 담긴 새로운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총격범이 검색대를 들고 돌진하기 직전 상황이 찍힌 이 영상에는 우왕좌왕하는 보안 요원들의 모습도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황보연 기자입니다. 지난달 25일 밤 미국 백악관 기자단 만찬장 앞 검색대. 화면 왼쪽 위에 한 남성이 검색대를 흘끗 보더니 문으로 태연하게 들어갑니다. 나중에 총격범으로 드러난 콜 토머스 앨런입니다. 앨런이 들어간 문을 보안 요원이 탐지견과 함께 살펴봅니다. 앞쪽에 있는 한 요원은 무슨 이유인지 검색대를 눕히더니 뭔가를 살피기 시작합니다. 다른 요원들의 눈도 대부분 이곳으로 쏠립니다. 이때 쏜살같이 튀어나온 앨런이 검색대 앞에서 총을 발사합니다. 보안 요원도 곧바로 4발 응사하지만 앨런은 이미 화면에서 사라져 만찬장 쪽으로 향했습니다. 경호에 문제가 없도록 촘촘한 검색을 통해서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위기 상황이 딱 됐을 때 그것을 빨리 제압하는 것. 근데 전자의 경우는 분명히 빈틈이 있는 것이죠. 앨런이 돌진하던 순간 검색대 우측 다른 보안 요원들은 총소리에 놀라 허둥지둥하며 자기들끼리 뒤엉킵니다. 앨런을 쫓는 다른 요원들과는 반대로 황급히 뒤로 몸을 피하다 또 한 번 넘어집니다. 문에서 튀어나온 앨런이 14걸음 만에 검색대를 빠져나가는 데는 딱 4초가 걸렸습니다. 앨런은 결국 쫓아온 보안 요원의 총에 맞고 검거돼 대통령 암살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날 만찬장이 있는 호텔에 투숙한 앨런은 범행 직전 가족에게 보낸 글에서 자신이 만약 이란 요원이었다면 기관총을 들고 들어왔어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을 것이라면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적었습니다. YTN 황보연입니다. 중동 사태가 3달째로 접어드는 가운데 국내 농어촌 피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농업에 필수적인 기름값뿐만 아니라 각종 자재 가격까지 덩달아 오르면서 부담이 커졌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둑한 새벽, 막 입항한 배에서 내린 선원들이 꽃게를 부지런히 나릅니다. 꽃게철에 활력이 돌 법도 하건만 어민들은 어업용 면세 경유 가격이 전달 대비 리터당 500원가량 올랐다며 한숨을 내쉽니다. 작년 생각하고서 모든 걸 준비했다가 현재로서는 지금 많이 부담이 되죠. 심지어는 배를 그만둬야 되나 쉬어야 되나 하는 분들도 계시니까 실제로 쉬시는 분도 있고. 이란 전쟁은 기름값뿐 아니라 조업에도 전방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이런 밧줄과 그물 등 석유화학 원료로 만들어지는 어구 가격도 올라 부담이 늘었다고 말합니다. 한 70m, 80m짜리가 예를 들어서 하마 26,000원, 27,000원 했는데 지금 3만 원 달래요, 3만 원. 생산비가 늘면 결국 장바구니 물가도 오를 테고 이러다 손님마저 뚝 끊길까 걱정입니다. 기름값이 더 올라간다고 하면은 지금 판매가는 올리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이제 마진폭이 많이 줄게 되죠. 어촌처럼 면세유를 쓰는 농촌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농민들은 기름값도 문제지만 유가 폭증이 관련 자재 가격에까지 영향을 미친 탓에 생산 원가 자체가 오를 것 같다며 걱정합니다. 모든 거 다 했을 때 지금 작년보다는 한 20% 정도 상승될 것 같아요.
뭐 내년 가면 더 오르지 않을까라고 싶은 생각도 들고 굉장히 우리 고구마 농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타격이 크다고 봐야죠. 유가 연동 보조금 추가 지원등 정부도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농번기와 조업철을 맞은 농어촌 현장의 시름이 덜어질지 주목됩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중동 전쟁 여파로 시장 불안이 커지면서 이를 틈탄 신종 사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원재료 공급을 미끼로 접근한 뒤 돈만 가로채는 노쇼 사기뿐만 아니라 가짜 뉴스도 여전히 기승입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체불명의 공급 제한서입니다. 국제 물류 업체라고 소개하더니 플라스틱 원료를 싸게 처분하겠다고 말합니다. 원자재 납품을 미끼로 거액 입금을 유도한 뒤 잠적하는 이른바 노쇼 사기 의심 사례로 경남 양산과 경기 김포 등 각지에서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주소를 준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문자로 나한테 간편하게 넣어달라. 그랬더니 그 뒤로는 문자도 안 보내고 연락도 없는 거예요. 중동 사태를 틈탄 가짜 뉴스도 여전히 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원유 북한 유입이나 달러 강제 매각, 환전 규제 등 허위 정보를 퍼뜨린 혐의로 SNS 계정 최소 30여 개가 수사망에 올랐습니다. 연애 감정을 이용해 돈을 요구하는 로맨스 스캠도 조심해야 합니다. 자기가 이제 전쟁통에 너무 무서워서 한국을 가려고 하는데 뭐 비행기 표를 좀 끊어달라. 그렇게 해놓고 이제 또 공항에서 체포가 됐다. 그래서 벌금을 내야 되는데 벌금을 좀 보내달라. 뭐 이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지난달 27일부터 신청이 시작된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노린 스미싱도 주의 대상입니다. 문자로 악성 링크를 보내 앱 설치나 전화를 유도한 뒤 금융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식입니다. 경찰은 정부와 카드사 등은 문자로 링크를 보내 신청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절대 누르지 말고 의심 사례는 112나 1394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한국과 호주가 이란 전쟁 여파로 구하기 힘들어진 주요 에너지 품목을 서로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양국은 이런 내용의 한호주 에너지자원 안보 공동성명을 조현 외교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호주의 페니웡 외교장관과 매들린 킹 자원장관, 크리스 보언 기후에너지 장관 명의로 발표했습니다. 성명에는 한국과 호주는 경유와 기타 액체 연료, LNG 및 콘덴세이트를 포함한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인 공급 유지를 위해서 협력하겠다는 의지가 명시됐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김건희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죠. 이 의혹이 처음 불거진 지 15년 만입니다. 앞선 검찰 수사에서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기도 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강도 수사에 착수한 종합특검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김호준 기자입니다.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은 지난 2019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처음 불거졌습니다. 대선 과정에서도 쟁점이 됐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아직까지 무슨 문제점이 드러난 적은 없습니다. 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한 검찰 수사도 지지부진했습니다. 지난 2024년 김 씨를 비공개 출장 조사하자 검찰총장까지 비판에 나섰지만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결국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시세조정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런 검찰 판단은 특검에서 결국 뒤집어졌고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4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제 관심은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종합특검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입니다. 앞서 종합특검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업무용 PC를 압수수색하고
당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였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전 4차장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종합특검이 수사팀의 무혐의 처분 과정에 수사 외압이 있거나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호준입니다. 국회 조작기소 국정조사특위는 활동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카드는 또 다른 특검인데요. 이걸 두고 국민의힘은 특별검사에게 사실상 공소 취소 권한을 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특검 수사 과정에서 나오는 증거를 판단할 권한을 준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박홍구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주도한 국정조사특위가 42일 활동 끝에 발의한 특검법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된 형사사건이 수사 대상에 추가로 포함됐습니다. 국정조사에서 다룬 7개 사건 외에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항소심이 진행 중인 위중교사 의혹 사건, 1심 단계인 백현동 개발비리 등 5개가 더 추가됐습니다. 특검법에는 특검이 이들 사건의 이첩을 검찰에 요구할 수 있고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의 특검법이 검찰이 이미 기소해 재판 중인 사건을 특검 마음대로 취소할 수 있도록 공소 취소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겉으로는 진상 규명을 외치고 있지만 속내는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재판을 취소하겠다는 노골적인 의도가 다분합니다. 국민의힘은 특검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셀프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가 맹탕으로 끝나며 죄상이 명확해지자 대통령의 죄를 지우려고 전례 없는 입법 시도를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은 논란이 된 특검법 조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거가 나오고 혐의가 입증될 경우 공소 취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특검에게 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검법이 이 대통령 방탄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특검을 통해서 혐의가 구체적으로 증거가 나오고 그게 입증이 됐다. 그럴 경우에 권한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특검에게 준 것입니다. 민주당은 5월 중에 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인데 당내에서는 6.3 지방선거 전에 절차가 진행될 경우 선거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어제는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 첫 번째 노동자리였는데요. 여야는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 현안 발언을 두고는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대변인은 민주당은 모든 일터에서 노동자의 생명이 보호받고 헌신에 걸맞는 대우가 보장되는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경제 현장 곳곳에서 헌신하는 노동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며 노동자 권익이 보호되는 미래형 노동 환경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전날에 있었던 이 대통령의 노조 관련 발언을 두고는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으로 불법 파업에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는 점에서 자기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이 같은 국민의힘의 발언은 참으로 놀라운 흑백 논리이자 경이로울 정도로 저급한 노동관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가 어제 노동절부터 오는 5일까지 닷새 동안 전면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도 이달 중에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국내 경제와 산업에서 두 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큰 만큼 파장도 클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류환홍 기자입니다. 파업 첫날까지 타운홀 미팅과 노동청 중재로 노사가 머리를 맞댔지만 파업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매출 4조 원, 시가총액 68조 원이 넘는 국내 최대 의약품 위탁 개발 생산 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원 2,800여 명이 연차 휴가를 내고 일손을 놓았습니다. 인사 등 주요 경영 사항에 대한 노사 합의 명문화와 임금 인상폭을 놓고 지난해 12월부터 노사가 13차례 교섭을 벌였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노조 측은 파업 첫날 입장문에서 창사 이후 첫 전면 파업은 경영진의 의사결정 실패로 인한 것이라며 회사는 즉각 협상에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한 달 이상 충분한 경고가 있었음에도 회사는 협상에 제대로 나서지 않았고 파업 대응에도 실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측은 3일간 부분 파업을 포함해 닷새간 전면 파업으로 6,400억 원 규모 손실이 예상된다며 고객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용 인력을 최대한 활용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파업의 직접적인 손실만이 아닙니다. 부분 파업에 이은 전면 파업으로 납기 지연을 우려한 고객사들이 경쟁사로 물량을 넘길 수 있어 수주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달 중 삼성전자 노조도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라 삼성그룹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파장이 우려됩니다. 이 때문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도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나만 살자가 아니고 노동자 모두가 또 국민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책임의식과 연대의식도 필요하겠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최대 노조의 최승호 위원장은 조합 커뮤니티에서 이 대통령 발언은 삼성전자가 아니라 LG U+를 향한 이야기라며 LG U+는 영업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요구했고 우리는 15%를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노조가 수십조 원으로 추정되는 파업 손실 책임을 다른 쪽으로 돌리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노동절부터 어린이날까지 최장 5일간의 징검다리 연휴를 맞아 여행 떠나신 분들 많은데요. 때마침 펫축제와 바지락 축제 등 전국 곳곳에서 각종 축제가 열렸습니다. 오점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인을 구한 의로운 개, 충견의 고장으로 알려진 임실군 오수면에서 열린 임실엔 페스타 축제. 가장 먼저 복원 작업이 진행 중인 오수 충견과 강아지들이 관람객들의 눈길을 끕니다. 오수 캠핑장 왔었는데 우연찮게 축제도 한다 해서 같이 방문했거든요. 근데 와봤는데 엄청 반려동물한테 좋은 경험인 것 같아서. 빠른 속도로 장애물을 통과하는 국가대표 애완견의 시범 경기에는 탄성이 쏟아집니다. TV에서 보다가 최근에 이제 강아지도 키우게 됐고 뭐 이런데 또 처음 와봐서 쉬는 날이기도 하고 해서 한번 와봤습니다. 고향 사랑 기부제 참여, 각종 먹거리와 현장 체험도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행사 이튿날에는 서울에서 출발하는 200여 마리 애완견 전용 특별열차, 일명 댕댕 트레인이 임실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최대 바지락 생산지 전북 고창군 하전마을에서는 바지락 오감 체험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바지락 캐기 체험을 위해서 트랙터를 타고 갯벌로 이동하는 행렬은 한마디로 장관입니다. 온 가족이 갯벌에 주저앉아서 조개를 캐며 즐거운 한때를 보냅니다. 트랙터를 타고 갯벌까지 멀리 나가서 바지락 캐기를 체험했는데 자연 환경을 많이 볼 수 있어서 너무 재미있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맛있는 바지락도 먹어보고 풀장에 풀어놓은 장어와 향어 잡기 체험은 때일은 물놀이나 마찬가지. 최장 5일 징검다리 연휴를 맞아서 전국 곳곳의 축제장이 나들이 객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YTN 오점곤입니다. 전북 부안군이 오늘부터 5일까지 햇들마루 지방정원 일원에서 제13회 부안 마실축제를 엽니다. 일상이 특별해지는 5월의 선물을 슬로건으로 내건 올해 축제는 지역 상권과 상생하고 모든 세대가 화합하는 행사로 꾸며집니다. 축제 기간 유명 가수의 공연이 펼쳐지고 오색빛깔 불꽃놀이가 밤하늘을 수놓을 예정입니다. 연휴 둘째 날인 고속도로 교통량은 평소 토요일보다 증가할 걸로 전망됩니다. 한국도로공사 연결해 고속도로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욱 캐스터 교통 상황 전해주시죠. 네, 닷새간의 징검다리 연휴 중 둘째 날인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겠는데요. 그래도 어제 같은 시각 빠르게 정체 구간이 증가했던 것에 비하면 오늘 고속도로의 정체는 조금 더 늦게 시작이 됐습니다. 50번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용인부터 양재터널 사이로 6km 구간 밀리고요. 강릉 쪽으로 더 이동해 여주분기점에서 45번 중부내륙선으로 갈아타신다면 창원 쪽으로 여주와 감곡 사이로 한 번에 10km 밀립니다. 수도권에서 목포까지 쭉 이어지는 15번 서해안선의 정체도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순산터널 부근에서 3km 구간 힘겨웠다가 다시금 비봉 부근 지나실 때 여유시간 두셔야겠고요. 팔단분기점 부근의 정체도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화성휴게소까지 5km 구간 힘겹습니다.
1번 경부고속도로는 부산 방향의 정체가 남사진이 부근에서 3km 구간 생겨났는데요. 이후 충청권에 진입하고 나면 망양 휴게소를 시작으로 3km 구간 가다서다 하겠고요. 천안분기점에서 만나는 25번 논산-천안선 논산 쪽으로도 남풍새부터 차량터널까지 쭉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52번 광주원주선 원주 쪽으로는 초월터널 부근에서 주춤하고 있고 60번 서울 양양선 양양 쪽으로도 덕소 3패 부근에서는 서서히 차간격을 좁힙니다. 50번 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용인 휴게소를 중심으로 6km 어렵습니다. 전방 주시도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 김인우였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환자가 처음으로 연간 200만 명을 넘어서며 K의료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피부과와 성형외과 진료가 74%에 달해 미용 의료 분야 약진이 두드러졌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인 환자들이 나란히 앉아 국내 병원에서 시술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친절하고 빠르고 쾌적한 한국으로 의료 관광을 온 겁니다. 因为也是听说韩国的这个皮肤科的无论是从技术然后包括设备都会更加先进一些，而且现在交通又很方便嘛，所以我们就过来一边旅游然后就一边就做了这些项目。 지난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는 모두 201만 명. 2009년 관련 통계 집계 후 16년 만에 처음으로 연간 200만 명을 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난 2023년부터 매년 2배 수준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진료 과목은 피부과가 62.9%로 압도적이었고 성형외과까지 합친 미용의료가 전체의 74%를 차지했습니다. 국적별로는 중국과 일본 환자가 60%를 넘어 대다수였고 대만, 미국, 태국 순이었습니다. K-팝과 한류 드라마를 통한 긍정적 홍보 효과에 더해 우리 화장품이 바이오 헬스 선도 12개국 중에서 2년 연속 선호도 1위를 달리며 시너지를 냈습니다. 이 의원에는 굉장히 많은 산업들이 붙어 있습니다. 레이저 기기 또는 이런 인젝터블 개발하는 한국 기업들, 해외에서 엄청나는 환자들이 옴으로써 파이가 굉장히 커져서 사실 다양한 어떤 플레이어가 뛸 수 있는 환경이 생긴 것 같아서. 지난해 외국인 환자 201만 명과 동반자가 병원비 3조 3천억 원을 포함해 한국에서 쓴 돈만 12조 5천억 원. 급증하는 의료 관광에 맞춰 필수 의료 역량도 강화해 외국인 환자 수요를 다변화하는 선순환 체계를 만드는 게 보건당국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병실에도 적용되면서 환자 관리 방식이 빠르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국내 한 병원이 환자 상태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스마트 병실을 도입했습니다. 권석화 기자입니다. 병실 앞 센서가 환자의 얼굴을 인식해 문을 엽니다. 환자는 음성만으로 조명과 온도, 커튼 등 병실 환경을 제어합니다. 국내 한 병원이 도입한 스마트 병실은 의료진의 방문 없이도 환자 상태를 끊임없이 확인하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환경이 핵심입니다. 오늘 내 생체 징후 어때? 웨어러블 기기가 혈압과 심전도, 산소포 화도 등 생체 신호를 24시간 동안 측정해 실시간으로 의료진에게 전달합니다. 또 병실과 화장실에 설치된 레이더 센서는 환자의 움직임을 감지해 낙상 위험 등 이상 징후를 포착합니다. 웨어러블 기기와 공간 센서가 함께 작동하면서 환자 상태를 이중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인공지능 챗봇 시 환자의 상태에 맞게 기본적인 진료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심방세동 시술은 어떻게 하지? 이 시술은 다리의 혈관을 통해 가느다란 관 카테터를 심장 안으로 넣어. 또 필요한 경우 환자는 태블릿과 모니터 화면을 통해 의료진과 수시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생체 징후라든가 환자의 수면 패턴, 그리고 환자가 얼마나 안전하게 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지속적으로 모니터할 수 있도록 현재 사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웨어러블 디바이스, 그다음에 이제 레이더만까지 이용해서
이제는 병실도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 치료 공간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권석화입니다. 올 시즌 불펜이 무너지며 추락하고 있는 한화가 또 3점의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3연패에 빠졌습니다. LG는 외국인 선수들의 활약 속에 3연패 뒤 2연승을 달리며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허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화가 2회 허인서의 석점 홈런으로 모처럼 앞서 나갑니다. 마운드에서는 선발 에르난데스가 5회까지 삼성 타선을 완벽하게 봉쇄하며 무실점 호투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5회까지 투구수가 62개밖에 되지 않았던 에르난데스가 팔꿈치 통증으로 갑자기 교체되면서 분위기는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5회까지 침묵하던 삼성 타선은 6회 디아즈가 정우주를 상대로 2타점 적시타를 뽑아내며 한 점 차까지 추격한 데 이어 7회에는 박승규가 역전 투런 홈런으로 기어이 승부를 뒤집었습니다. 박승규는 9회 초 몸을 던지는 다이빙 캐치로 마지막 아웃카운트를 잡아내며 짜릿한 역전승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생각을 비우고 그냥 타이밍 잡고 치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좀 좋은 결과가 이어진 것 같습니다. 팀의 승리를 기여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일이고 좀 행복합니다. LG 선발 토러스트가 완벽한 제구를 앞세워 NC 타선을 무력화시킵니다. 7회 원아웃까지 삼진 5개를 잡아내며 한 점만 내주는 호투를 펼쳤습니다. 톨허스트의 호투 속에 3회 오스틴과 송찬희가 나란히 2점 홈런을 뽑아낸 LG는 3연패 뒤에 2연승을 달리며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장성우가 9회 결승 타점을 뽑아낸 선두 KT는 기아를 한 점 차로 이겼고 두산은 카메론과 안재석의 홈런포 등 15개의 안타를 집중시키며 키움의 대승을 거뒀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같은 연고지 다른 이름, 이번 주말 축구도시 수원의 자존심이 격돌합니다. 수원FC와 수원삼성이 2년 6개월 만에 수원 더비를 치르는데요. 승격 경쟁의 분수령이자 축구도시 수원의 맹주 자리를 가를 중요한 한판입니다. 김동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수원 더비. 2년 반 전엔 1부 리그에서 싸웠던 두 팀이 이제 2부 무대에서 다시 만납니다. 더비의 열기는 더 뜨거워졌습니다. 최근 흐름은 수원 삼성이 좋습니다. 선두 부산을 잡아내며 2연승, 3골을 몰아넣으며 공격력까지 살아났습니다. 선수들이 훈련장에서 계속 지금 성장하고 있고 지금 제가 원하는 포지셔닝이라든지 축구에 대해서 이해하고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이 좀 더 좋아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수원FC는 반등이 절실합니다. 시즌 초 4연승 이후 최근 4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특히 8경기에서 12실점, 흔들리는 수비가 고민입니다. 선수들하고 좀 더 수비적인 부분도 얘기를 좀 많이 했거든요. 또 실점이 좀 줄어들어야 또 좀 저희가 좀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데 탄탄한 수비를 바탕으로 어느덧 선두까지 넘보는 수원 삼성. 수비를 재정비하며 반등을 노리는 수원FC. 더비전 승리는 승점 3점뿐만 아니라 상승세에 큰 동력인 자신감까지 선물해 주기에 수원 더비는 K리그2 초반 판도를 결정할 빅매치가 될 전망입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어제는 다소 더웠지만 오늘은 이맘때 봄 날씨입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22도로 5월 초순의 봄인데요. 하지만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서늘해지겠습니다. 오늘 수도권의 미세먼지 농도는 종일 나쁨, 또 강원 영서와 충청, 전북도 공기가 탁할 수 있겠습니다. 건조한 날씨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바람까지 불어서 화재 위험이 높으니까요. 불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국이 흐리다가 밤부터 수도권과 강원도에 비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춘천이 10.8도, 그리고 대구가 13.5도고요. 낮 기온은 춘천 23도, 대구는 26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어린이날에는 맑고 따뜻한 봄 날씨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5월 2일 뉴스타트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